그날 나는 은행 앱을 열고 아버지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정확히 1원만 송금했다. 그 뒤에 붙인 메모는 간단했다. 생일 축하해요, 아버지. 이제부터 당신의 파티는 1원으로 충분할 거예요.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그 메시지가 터지자마자 폰이 폭발하듯 알림으로 울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전원을 껐다. 30번째 생일을 무시한 그날, 나는 가족에게서 영원히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1원은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첫 번째 총알이었다. 첫 번째 총알이 날아든 건 그 메시지를 보낸 지 불과 10분 후였다.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파트 숲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그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30년 동안 이 도시에서, 이 가족 속에서 살아온 내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 생일이 다가오던 주, 나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마케팅 팀장으로서 5년간 밤낮 없이 일한 결과였다. 동료들은 축하 파티를 제안했지만 나는 고사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우리 가족은 항상 그랬다. 겉으로는 화목한 척, 속으로는 각자의 계산이 돌아갔다.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집안의 가장으로 군림하려 했고, 어머니는 그 아래서 조용히 불만을 키웠다. 그리고 나, 장남으로서 모든 짐을 짊어진 모범 아들이었다. 생일 당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톡방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 바쁘신가 보다 스스로를 타이르며 커피를 끓였다. 오전 10시, 회사에 도착해 메일을 확인하니 아버지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내 생일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파티 비용이 나왔다. 180만 원 필요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냐, 파티. 아버지의 60번째 생일은 이미 작년 겨울에 치렀다. 이번은 어머니의 지인 모임인가? 아니, 그건 변명이었다. 나는 알았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했다. 내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자신의 필요를 먼저 꺼내 들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네, 아버지. 바로 보내드릴게요. 답장을 보낸 후 은행 앱을 열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왜 항상 나일까? 대학 시절 동생의 유학 자금을 대면서까지 참았고, 결혼 준비 중에 어머니의 병원비를 떠맡았고, 심지어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가족 여행비를 전부 냈다. 그런데 내 30번째 생일은? 단 한마디 축하 인사조차 없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이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나는 숫자를 바꿨다. 1원, 그리고 그 메모를 붙였다. 보내고 나서 나는 단톡방을 나갔다. 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회사로 향했다. 오후 내내 내 머릿속은 과거로 돌아갔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폭언이 울려 퍼지던 집, 너는 왜 항상 형답지 못해, 동생이 장난을 쳤을 때 나에게 화풀이를 하던 그날들. 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넘겼다. 내가 장남이잖아. 그 말은 나에게 영원한 족쇄였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왜 그렇게 송금했어?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당장 사과하고 돈 보내. 나는 그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가족의 재정 기록을 펼쳤다. 지난 10년간 내가 보낸 돈 5억 원이 넘었다. 그중 절반은 가족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증발했다. 아버지의 골프 모임, 어머니의 명품 가방, 동생의 사치스러운 생활.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때였다. 밤이 깊어지자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됐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상속 포기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재정에 대한 감사 자료를 모아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정말로요? 가족인데. 가족.
그건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이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서울의 불빛이 이제 나의 새로운 전쟁터로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개인 사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야 해요. 상사가 붙잡았지만 나는 이미 비행기 표를 끊어놓았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나는 새 인생을 설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월은 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세요. 그 후 나는 폰을 버렸다. 새로운 번호로, 새로운 이름으로. 제주에 도착한 첫날, 바닷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내 가슴속 파도를 진정시켜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내가 희생양일까? 그 물음은 복수의 불씨를 더 키웠다. 나는 핸드폰을 새로 샀고 익명의 계정을 만들었다. 첫 타겟은 동생이었다. 그의 SNS를 뒤지니 화려한 삶이 펼쳐져 있었다. 명품 시계, 해외여행, 그리고 내 돈으로 산 아파트. 나는 그 사진을 캡처했다. 이제 내 차례야. 복수는 서서히 시작됐다. 나는 동생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이 직원이 횡령 의심됩니다. 증거 첨부. 그 증거는 내가 과거에 도와준 투자 기록이었다. 실제로 횡령은 아니었지만 조사를 받기엔 충분했다. 며칠 후 뉴스가 떴다. 젊은 사업가, 회사 내 비리 의혹으로 조사. 동생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그는 내 동생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그날 밤, 제주의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왜 항상 배신자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배신자. 그건 그들이었다. 나의 30년을 훔친 도둑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어머니. 그녀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아버지의 파티 비용을 요구한 진짜 이유를. 그것은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녀만의 계산이었다. 나는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을 해킹했다. 아니, 합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요청했다. 그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대출 기록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내 신용으로 돈을 빌린 흔적들. 나는 그 자료를 모아 가족 단톡방에 아니, 이제는 나만의 아카이브에 저장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그것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야 했고 상처를 깊게 파고들어야 했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나를 재탄생시켰다. 나는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기업 윤리 감사 전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가족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였다. 한 달 후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머리를 바꾸고 안경을 썼다. 아파트도 이전했다. 이제 나는 김민준이 아니라 이준호였다. 첫 미팅은 아버지의 옛 친구 회사였다. 윤리 감사 요청이요. 최근 비리가 있었나 봅니다. 그 회사는 아버지의 투자로 엉망이 됐다. 나는 그 안에 썩은 부분을 파헤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 문서에 등장했다. 뇌물, 탈세.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보고서가 제출된 날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익명의 번호로. 누구세요?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침묵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지. 이론의 가치가 이제야 느껴지시나요?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30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매일 아침 루틴을 바꿨다. 커피 한 잔, 신문 한 장, 그리고 가족의 소식을 훑는 시간. SNS, 뉴스, 심지어 옛 이웃의 블로그까지. 그들은 무너지고 있었다. 동생은 회사에서 해고됐고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아버지는 그는 여전히 피해자 행세를 하며 주변에 울분을 토했다. 내 장남이 미쳤어. 갑자기 돈을 안 보내고 사라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쳤다고. 그 미친 건 30년 전부터 그들이었다. 첫 번째 만남은 우연처럼 위장했다. 동생의 카페 근처에서. 그는 이제 프리랜서 바리스타로 전락해 있었다. 창밖에서 그를 지켜보니 예전의 그 화려함이 사라진 게 보였다. 피곤한 눈, 주름진 손, 나는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더치페이로. 그는 나를 쳐다봤다. 형,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해요. 그냥 비슷한 사람일 뿐. 하지만 그는 알아챘다.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다. 형, 왜 그래?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돈 필요하면. 나는 웃었다. 차갑게. 돈. 그건 내가 항상 원하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강요하셨어. 내 성공을 질투해서.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질투. 가족이 나를 질투했다니?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게 했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테이블에 1만 원을 놓고 나왔다. 그 돈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동생을 만났다. 그는 변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건 시작일 뿐. 다음 타겟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 옛집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대출 기록 복사본과 편지 한 장. 엄마, 이 돈들은 제 신용으로 빌린 거예요. 이제 갚으실 때가 됐어요. 이런 식, 매일.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문득 전화가 왔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왜 이런? 엄마가 왜? 왜 제 생일을 잊으셨어요? 왜 항상 제 인생을 도구로만 보셨어요?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아버지가 또 아버지. 모든 게 그에게로 귀결됐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비는 항상 이렇게 내 감정을 씻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더럽혔다. 그 주말 나는 아버지의 골프 모임에 잠입했다. 가짜 이름으로 멤버십을 사들인 후 그곳에서 아버지는 여전했다. 요즘 장남 때문에 골치 아파. 성공했다고 잘난 척하더니 비옆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듣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릴 때까지. 모임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그는 나를 봤다. 처음엔 모르는 척, 하지만 곧 알아챘다. 너 왜 여기? 파티 비용 감사합니다. 180만 원, 잊지 않았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1원짜리 동전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새끼가.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나이는 그를 약하게 만들었다. 나는 등을 돌리고 나왔다. 그 뒤로 그의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내가 제보한 덕분이었다. 복수의 여파가 시작됐다. 동생은 자살 시도를 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형, 나 죽고 싶었어. 내가 날 버렸으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날 버렸어. 그는 울었다. 알아. 미안해.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용서할까? 하지만 머릿속에 스치던 장면, 내 생일에 비어있던 단톡방이 모든 걸 되새겼다. 나는 병원을 나섰다. 회복되면 내 몫의 빚을 갚아. 어머니는 더 교활했다.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대신 그녀의 사회 모임에 소문을 퍼뜨렸다. 박 여사님, 아들 때문에 대출 빚이 쌓이셨다던데. 그녀의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고립된 그녀의 삶은 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는 나를 찾아 나섰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어느 날 밤, 내 아파트 문이 두드려졌다. 민준아, 문 열어라. 그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내가 다 한 거지? 내 인생을 망친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런애 복수해요. 그는 무릎 꿇었다. 살려줘. 제발. 그 모습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30년 전 내가 무릎 꿇던 그 아이가 떠올랐다. 아버지, 왜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질투했어. 내가 성공할 줄 알았으니까? 나보다 나아질까 봐. 그 고백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승리의 맛은 쓰디썼다. 이제 세 번째 단계.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나는 증거를 모았다. 모든 기록, 모든 대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했다. 횡령, 사기, 심지어 학대까지. 하지만 단순한 법정 싸움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심리전이었다. 나는 익명 블로그를 열었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거기에 우리 이야기를 썼다. 가명으로, 하지만 누구나 알만한 디테일로. 포스트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야? 너무 잔인해. 가족은 공포에 떨었다. 동생은 나에게 연락했다. 형, 그 블로그 내 거지? 제발 멈춰. 나는 답했다. 멈추려면 진실을 말해. 그는 영상을 보냈다. 가족 회의 장면. 아버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 민주는 우리 짐덩어리야. 그 영상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 끝장이다. 블로그가 바이럴이 된 후 내 삶은 달라졌다. 익명의 팬레터가 쏟아졌고 심지어 출판 제의까지 왔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건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수였다. 제목은 지런의 저주. 매 포스트마다 가족의 한 조각을 드러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비밀. 그녀가 아버지와의 결혼을 후회하며 나를 실수로 불렀던 일기. 나는 그걸 스캔해 올렸다. 댓글란은 분노로 가득 찼다. 이런 엄마가 어딨어? 어머니는 반격을 시도했다. 그녀의 지인들을 통해 다들이 미쳤어. 정신병시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그건 역효과였다. 내 블로그 독자들이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불륜,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숨긴 대출 사기. 모든 게 드러났다. 그녀는 SNS를 삭제하고 집에 틀어박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제주에서 보낸 그 평화로운 날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동생과의 재회는 더 격렬했다. 그는 내 아파트를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가른다. 형. 열어봐.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때렸어.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처음으로
가족처럼 느껴졌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형 돈으로 산 아파트, 그걸 팔아야 해 빚 갚으려고.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솔직히 말 안 했어? 그는 울었다. 무서웠어. 가족이 무너질까봐.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가족. 그 단어가 여전히 아팠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추억,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무관심.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말했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진실을 공개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우리는 공동 포스트를 올렸다. 형제의 고백, 동생의 목소리로 가족의 어둠을 드러냈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실제 이야기. 충격적. 아버지는 이제 절박해졌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손으로 쓴 떨리는 글씨.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첨부된 건 상속 포기 서류. 그는 모든 걸 포기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공허가 왔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걸까? 30번째 생일, 그 빈자리가 여전히 아렸다. 소송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을 모았다. 옛 동네 이웃들, 학교 선생님들. 그들은 가족의 비밀을 알았다. 박 씨 집, 항상 소리가 오. 법정에서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다들의 망상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재판 중간 어머니가 무너졌다. 증인석에서 울며 말했다. 내가. 다 내 잘못이야. 그녀의 고백은 방청객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버지는 그녀를 노려봤다. 내년 때문에. 그 순간 법정은 아수라장이었다. 동생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막았고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혼돈 속에서 변호사가 내게 속삭였다. 이겼어요. 합의로 끝날 겁니다. 합의? 돈. 아니, 나는 원하지 않았다. 전부 공개하세요. 재판은 계속됐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가족 붕괴의 비밀, 일원의 복수. 하지만 승리는 고독을 가져왔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너무 갔어. 회사 동료들은 피했다. 나는 프리랜서 생활을 이어갔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가족이 웃으며 나를 배신했다. 너는 우리 일부야. 이 깨어나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피해자 지원 그룹.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모았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30번째 생일에 가족은 나를 버렸다. 참가자들은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그 모임은 나를 치유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분노를 키웠다. 세상에 이런 가족이 얼마나 많을까? 어느 날 익명의 선물이 도착했다. 상자 안에는 내 어린 시절 사진 앨범. 어머니의 필체로 미안해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뒤편에 숨겨진 상처들. 나는 앨범을 불태웠다. 제가 된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제 용서의 시간이다. 아니, 최소한 화해의 시도. 동생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는 변했다. 더 단단해 보였다. 형, 나 결혼할 거야? 제대로 된 사람과. 나는 축하했다. 좋아. 하지만 가족 이름은 버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포옹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달랐다. 그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나는 그 집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 황폐한 풍경이 펼쳐졌다.
먼지 쌓인 가구, 비어있는 냉장고. 어머니는 나를 보며 무너졌다. 민준아,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냐? 대화는 길었다. 눈물, 후회, 변명.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날 나는 떠났다. 문을 닫으며 이론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파괴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이었다. 화해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어머니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우울증 진단. 아버지는 알코올에 의지했다. 동생은 새 삶을 시작했지만 나와의 연락은 뜸해졌다. 나는 블로그를 닫았다. 더 이상의 폭로는 없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프리랜서 일은 번창했지만 관계는 피폐했다. 데이트 앱을 써봤지만 너 그 블로그 사람이라는 물음에 지쳤다. 나는 고립됐다. 복수의 대가였다.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나타났다. 대기업 윤리감사.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의 옛 동업자를 만났다. 내 아버지, 그 후로 망했어. 내 덕분에 그는 웃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덕분이요? 정의적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그 웃음은 비틀린 것이었다. 감사 보고서에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회사의 비리, 상층부의 부패. 그건 아버지의 그림자였다. 나는 모든 걸 폭로했다. 결과. CEO 사임, 주가 폭락. 그 사건 후 나는 상을 받았다. 사회정의 기여상. 시상식에서 나는 연설했다. 복수는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무대 뒤로 돌아오니 공허가 기다렸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30번째 생일 이후 나는 변했다. 더 강해졌지만 더 차가워졌다. 과거가 다시 찾아왔다. 대학 동창 모임. 거기서 옛 연인을 만났다. 지은. 그녀는 나를 버린 사람이었다. 민준 오빠, 그 이야기 봤어. 미안해. 그녀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 때문에 헤어졌어. 압박이 너무 커서 그녀의 고백에 나는 이해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밤이 깊어 우리는 키스했다. 하지만 아침에 나는 떠났다. 이제 늦었어. 그 만남은 나를 흔들었다. 사랑은 가능할까? 나는 상담사를 찾았다. 당신은 PTSD예요. 트라우마가 깊어요. 세션이 이어질수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벨트 자국, 어머니의 무관심한 시선. 왜 나만? 상담사는 말했다. 용서가 필요해요. 자신을 먼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동생의 결혼식 초대가 왔다. 나는 갔다. 예식장에서 그는 행복해 보였다. 신부는 밝았다. 오빠, 고마워. 내 덕에 여기까지 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팠다. 그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결혼식 후 동생이 말했다. 형, 우리 새 가족 만들자.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아버지의 병 소식. 간암 말기. 동생이 전화했다. 형, 봐줘. 병원에서 아버지는 쇠약해져 있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잡았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는 속삭였다. 두려웠어. 내가 날 초월할까 봐. 그 고백은 모든 걸 풀어냈다. 나는 용서했다. 이제 쉬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무너졌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에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재활센터로 갔다. 나는 비용을 댔다. 하지만 이번엔 일원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나는 책을 썼다. 일원의 여정. 베스트셀러가 됐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어떻게 용서했나요? 나는 대답했다. 시간이요. 그리고 진실. 새 연인이 나타났다. 지은이 아니었다. 새로운 사람, 나처럼 상처받은 여자. 우리는 천천히 시작했다. 31번째 생일, 그녀가 케이크를 가져왔다. 축하해. 그 가족은? 동생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빈자리는 아팠지만 채워질 터였다. 책 출간 후 내 삶은 바빴다. 라디오 인터뷰, TV 토크쇼. 박민준 씨, 복수는 만족스러웠나요? 진행자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각성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것은 여전히 복수였다. 다만 이제는 부드러운 형태로. 어머니의 재활은 순조로웠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변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사랑했어. 표현 못한 거야. 나는 믿었다. 우리는 주말에 만나 차를 마셨다. 옛 이야기, 웃음 섞인 회상.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시지 않았다. 가끔 그녀의 시선에 죄책감이 스쳤다. 동생의 아이가 태어났다. 조카.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는 순간 모든 게 용서됐다. 삼촌, 아이의 웃음소리가 30번째 생일의 빈자리를 메웠다. 나는 아파트를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가족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하지만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아버지의 옛 친구들이 소송을 걸었다. 내 폭로로 사업 망쳤어. 법정 싸움. 나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다. 증거는 진실입니다. 승소했지만 피로가 쌓였다. 그 밤 나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우리는 재회했다. 오빠, 아직도 아파. 그녀의 눈물이 나를 녹였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제대로. 새로운 프로젝트. 가족 재건 워크숍. 피해자들을 모아 치유의 길을 안내했다. 용서는 강함입니다.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나를 울렸다. 한 여자는 말했다. 당신 덕에 용기 냈어요. 그 말에 나는 보람을 느꼈다. 31번째 생일 파티.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작년엔 미안해. 예, 나는 안았다. 지났어요. 동생의 아내가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진짜 가족. 하지만 고조는 왔다. 책이 영화화 제2. 할리우드에서. K드라마 스타일로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시나리오 작업 중 과거 장면을 쓰며 울었다. 일원의 송금. 그 장면은 클라이맥스였다. 촬영장에서 나는 배우를 봤다. 나를 연기하는 그 감정 어떻게 내요? 나는 말했다. 진심으로. 영화는 히트쳤다. 시상식에서 나는 트로피를 들었다. 이건 가족에게 바칩니다. 이제 32살. 지은과 결혼했다. 그녀의 뱃속에 새 생명이. 아빠가 될 거야. 아이에게 나는 약속했다. 너의 생일은 절대 잊지 않을게. 복수의 여정은 끝났다. 일원은 시작이었고 사랑은 끝이었다.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다. 지은의 미소가 매일 아침을 밝혀줬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 시련이 왔다. 어머니의 재발. 민준아, 엄마 다시 무너질 것 같아. 나는 그녀를 데리고 여행을 갔다. 제주로. 그 바닷가에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엄마, 용서했어요. 진짜로. 그녀는 울었다. 고마워.
아이의 탄생. 딸 이름은 하린.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모든 상처가 사라졌다. 동생이 찾아왔다. 삼촌 역할할게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영화가 개봉됐다. 극장에서 나는 가족과 앉아봤다. 화면 속 나의 눈물에 현실의 눈물이 흘렀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감동적. 출구에서 팬이 말했다. 당신 이야기로 살았어요. 나는 고마웠다. 사업은 확장됐다. 워크숍이 전국으로. 책 2번째 판교서의 일원. 베스트셀러. 강연에서 나는 말했다. 배신은 끝이 아니에요. 새 시작입니다. 지은과 할인과 산책하는 날들. 한강변에서 나는 생각했다. 30번째 생일. 그 일원이 가져온 모든 것, 고통, 분노, 그리고 치유. 이제 나는 자유였다. 어머니가 손녀를 안고 웃는다. 행복해. 동생의 2번째 아이. 가족은 커졌다. 과거는 쓰러지고 미래가 빛난다. 마지막으로 나는 1원짜리 동전을 꺼냈다. 주머니 속 여전했다. 그것을 바다에 던졌다. 안녕. 이 파도가 삼켰다. 이제 진짜 새 생일. 에필로그. 40번째 생일. 가족이 모여 케이크를 부른다. 생일 축하해. 나는 웃는다. 고마워. 그 목소리 속에 모든 게 있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영원한 평화.